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혹시 내 건강상 문제로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의사 무능력자 등의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진행했던 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또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번쯤 상상 속에서 걱정하셨을 이런 상황과 관련된 사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쓰러졌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이 25년에 달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이제 성년이 되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남편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평소에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을 지킬 거야 하는 생각에 남편이 아무리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더 화가 나서 더 폭력적으로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 사례의 남편도요. 아내가 자신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본인 화에 못 이겨서 폭력적인 모습을 더욱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본인이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 특별한 걸 잘못한 건 없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나 이혼 안 할 거야 해서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이혼 소장을 받고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소송 진행해도 이혼 기각을 요구할 거예요. 난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돈까지 써가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또다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흥분해서 화만 냈으면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문제로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새벽에 또 술도 한잔하고 더 흥분해서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성년 자녀 그리고 피해자였던 아내는요,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안에서 남편에게 맞은 것은 아내인데 왜 남편이 응급실에 갔었을까요? 자, 남편은 응급실에서 며칠 대기한 뒤에 망상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막 화가 조절이 안 되고 아내를 때리고 이랬던 것들이 남편의 이런 질병에서 기인했던 거죠. 자,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력 행사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결국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했고
아버지가 피성년 후견인, 아들이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진행 이후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고, 남편은 이 시점 현재 정상압 수두증,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 알츠하이머로 거동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아내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뭐였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 청구를 일단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는 남편이 제기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는 이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그래, 아내가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그렇게 맞았는데 에이, 이혼 당연히 한다고 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아내분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다. 이런 입장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요. 우리 남편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이 제기한 이 이혼 소송은 소송 능력을 할 수 없는, 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부적합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 텐데요. 이 각하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용된다 혹은 기각된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패소됐다는 거고, 인용됐다면 승소됐다는 건데, 이 각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각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진행 전에 소송에 대한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한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되어 있다면 이거는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가치도 없이 그냥 이 소송은 법원에서 처리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각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끼리 장난으로 얘기할 때 나 이런 거 의견으로 제시하려 했을 때 가령 저녁 메뉴로 저는 이런 걸 제안합니다 하면 이거는 부적합 각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메뉴는 볼 것도 없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 소송 시작 자체가 요건이 흠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은요, 소송을 진행할 의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내가 얘기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처음에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병명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망상장애, 치매 등의 증상으로 그때 비로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 결정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되었던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거동도 잘하고 혼자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자녀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장을 접수할 당시에도 남편이 소송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부적합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좀 괴롭혀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 괜히 소송을 진행했나 하면서 저는 그때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매우 판단을 엄격하게 합니다. 이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서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다시 사라지기도 하는 만큼 의사 능력의 존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혼 소송이 일단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만 되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요, 제가 노안이 있는데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고요. 걸핏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이제 파탄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고 그러면 한 번씩 식사를 안 챙겨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편이요, 알츠하이머랑 파킨슨 증후군으로 지금 거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옆에서 남편을 간병하면서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없으면 남편은 간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자, 남편이 과거에도 피고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자녀와 함께 남편이 병환이 생겼을 때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이제 남편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 약물 치료도 받게 하고, 운동 치료도 받게 하고 하면서 남편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간 아내한테 어떻게 했던가를 이제 불문하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보살피고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혼하기에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병환이 생겨서 의사 능력이 좀 저하되었다, 의사 무능력자가 되었다, 이런 사안이라면 처음에 이혼 소송 청구 자체는 의사 능력이 명확하게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이제 적법하게 진행이 된다. 이혼 소송 제기 시, 사실 이거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고 모든 소송에 해당이 되거든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 이럴 때 인용됩니다, 기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개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혼에 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된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는 건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사실 뭐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으로 나는 내 상간자하고 새로 가정을 꾸릴 거니까 빨리 이혼해줘,
이렇게 때를 쓰듯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내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명확하게 유책이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그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까지도 이혼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야. 불륜을 했어. 그리고 나한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 그런데 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한다고 말도 안 된다. 나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 청구를 할 거야. 나도 이혼할 거야. 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피해자 입장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되면 이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사안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배우자한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지는 않아요. 제 배우자가요, 바람을 피우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나를 때리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그런 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혹은 친정 부모님 이렇게 제사도 잘 지내지 않고요. 서로 가족 간의 교류도 하지 않고요. 그냥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채로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혼 소송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될까요?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법원의 내부 경향이 좀 어떤 게 있냐면 한쪽이 유책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바람을 피웠다던가 때렸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의 그간의 혼인 생활의 양상을 봤을 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고 부부로서 뭔가 특별하게 챙기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판사님도 판단을 할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부를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돌려보내서 다시 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로 교류가 없었고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한쪽이 유책이 없어도 양쪽의 유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양쪽이 서로 위자료 주고받는 거 없이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때 어떤 경우 이혼이 되고 어떨 때 기각이 되는지 그리고 서로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이혼이 될지 궁금하다면 각각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례 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혼 소송 진행할 때 반드시 별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집에 계속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껄끄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가령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있어. 아내가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장 안에는 내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뭐고 혼인 생활이 뭐 때문에 깨졌고 재산 분할을 뭘 원하고 이런 게 기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쪽 입장에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데 그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집에서 2차전, 3차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소송 중에 감정이 더 상할 수도 있고 서로 법률적인 서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큰 분쟁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별거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진행된다는 거 아신가요? 이거는요, 1심에서만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여서 만약에 내가 1심을 했는데 불복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해서 2심,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요, 최장
5년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소송 진행 중에 정말 그냥 확실하게 남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다툼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이나 다름없고 남보다 못한 상황이 됐는데 이 공동 주거지였던 이 공간에 나는 집을 나왔는데 상대방 배우자만 거주하고 있다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배우자가 혼자 머물고 있는 집 혹은 자녀와 함께 머물고 있는 집이 4명이야 집이야. 그런데 소송은 길어져. 내가 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좀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어차피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배우자가 남이나 다름없는데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상대방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배우자를 내 명의의 집에서 퇴거하게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내하고 남편은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었죠. 이 집을 살 때에는요, 아내 명의로 사기는 하긴 했지만 이 세금의 이유로 이제 아내의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은 남편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은 이 그런데에서 시작을 하죠.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잠에 들면 좋았을 텐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성년 자녀하고 엄청 크게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홧김에 자녀를 폭행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내가 아니 애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훈육을 하더라도 말로 해야지 왜 애를 때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애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게 당신이 이렇게 양육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녀한테 생겼던 화를 이제는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확 밀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내가 발목뼈가 골절이 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타박상도 아니고 골절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그 길로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저 집에 들어가면 또 더 큰 사달이 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할 때 다른 거주지로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따로 살면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가 뭔가요? 이 정도로 내가 폭행을 당하고는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돼야 된다 하고 이혼 판결과 함께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위자료를 줘야 되죠? 하고 항소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만 해서 이혼이 됐던 거예요. 이혼이 완벽하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
난 이혼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혼이 됐어. 그렇다면 나 재산 분할 받아야 돼.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요, 이혼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2년을 넘기면 아예 이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서 2년하고도 이틀 지났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이 확정적으로 된 이후에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그래, 그 아파트 명의 당신 거인 거 맞아. 그러면 나한테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 아파트가 가령 2억인데 내 기여도가 50%면 1억이잖아요. 당신이 이 아파트를 갖는 대신에 나한테 현금으로 1억을 줘.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재산분할 뭐 그렇게 해라, 유사한 정도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해서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항소라고 하는데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항고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또 항고를 해서 소송이 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당신 잘못으로 이혼이 됐다고 했고 당신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해가지고 소송이 이렇게 길어졌어. 그래서 내 집에 당신이 혼자서 계속 살았어. 그런데 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까지도 또 항고하고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아니 내가 내 아파트인데도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자, 이 아파트는 아내 명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 이 집을 사용하면서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 집의 소유자인 아내에게 이 아파트를 인도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내가 이걸 월세를 내놨으면 월세 수익을 얻었을 건데 남편이 이걸 혼자 사용해서 나는 그만큼 수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살았던 기간만큼 월세를 계산해서 그 돈을 나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별개로 이제 퇴거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거죠. 자,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내쫓아내려고 소송을 진행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또 주장을 했느냐. 아니, 이 집은 명의는 아내인 건 맞는데요. 내 돈 다 들어가서 원래는 진짜 내 거예요. 그리고 설사 뭐 이게 내 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 이거는 아내 거라고 볼 수 없고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신기하게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남편 말을 들으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은 또 이런 주장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냥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니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때려서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마당에 아내 집에서 머물고 있는다?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은 무엇인지, 법원에서 어떤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 공동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을 하고 이 집에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부부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뭐냐면 부부 공동의 것이 아니고 한쪽 배우자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명의만 분명하면 무조건 한쪽 배우자 일방의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또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취득 명의와 상관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공동재산이 돼가지고 분할을 하는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되거나 증식된 재산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론상으로는 부부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론상 그렇고요. 실제 실무에서는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길게 유지되는 동안에 이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내 배우자가 여기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되어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 판례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특유 재산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공유인 재산이거나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한쪽 명의로 취득하게 된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서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그러니까 그 특유 재산이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비추어 보건대 아내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이기는 한데 남편도 그 매수할 때 돈을 조금 보태기도 했고 중간중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생활비로 재산세도 내고 집 관리비도 지출하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 명의의 이 집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명의자가 아내야. 공동 재산이기는 해. 근데 확실히 명의자는 아내. 그렇다면 아내가 이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이 명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사례의 가장 주된 쟁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어떻게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느냐. 자, 부부 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생활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그 말인즉슨 이혼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서 재산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공유 형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처럼 이혼은 됐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판결을 통해서 판단받지 않았다면 이혼 이후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일단 잠정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 사건의 경우에 남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가 오랜 기간 남편이 혼자 거주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명의의 집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면서 남편이 그 집의 명의를 가져오고 오히려 아내한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 집을 점유하는 게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 한 거예요. 다만 제가 도입부에 아내 입장에서도 도의적으로 좀 속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 아파트를 혼자 그냥 다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아내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일부 제약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 그럼 100번 양보해서 둘 공동의 재산이면 2분의 1에 대해서는 아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 혼자 살았던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내의 기여도가 올라가는 요소로 반영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혼자서 그 집을 사용하고 또 수익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별도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지 관련한 비용을 이제 그만큼 아내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생활비로 쓴 거예요 하고 차감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설사 남편이 이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아내 나 못 쫓아낸다네 하면서 악의적으로 아내를 배척하려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당신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이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서 남편을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자면요. 자,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이 아파트에 남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명백하게 땅땅땅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남편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별거를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남처럼 지내기는 하는데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굳이 저쪽 배우자랑 그러니까 별거를 시작한 배우자랑 협의를 하고 싶지도 않아. 소송을 하기에는 껄끄러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서류상 관계가 유지되어도 내가 불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별거가 10년, 15년 이렇게 장기화된 분들도 생과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이슈가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별거 하면서 그 집에 저쪽 배우자가 사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 집을 빨리 처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 10년 동안 15년 동안 나랑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나에게 생활비도 한번 주지 않았던 내 배우자가 저기 살고 있어. 너무 쫓아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별거 생활을 길게 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의 문제로 일단 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단순히 오래 떨어져 있었고 내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권을 명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아예 교류도 없고 별거한 지 5년, 10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 분쟁이 더 심화되기 전에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관계를 종결하지 않고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이혼이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 껄끄럽고 불편해서 뒤로만 밀어놓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더욱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자녀도 있고 또 자녀의 손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면 언젠가는 발생할 상속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산 관계를 좀 명확하게 미리 살펴보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의 공통적인
슬픈 이슈가 뭐였냐면 또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 그 임시보호 조치, 가령 접근 금지, 우리 집 근처에 못 오게 하거나 회사에 못 오게 하거나 뭐 연락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수적인 절차로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제 배우자의 성향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접근 금지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그냥 해놓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근 금지라는 것은 당사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눈앞에 급박한 그런 그 사전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예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신청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말로 갑자기 분쟁이 빵 생겼어. 내가 맞을까 봐 두려워. 혹은 정말로 나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했어. 그때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접근금지 등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시는 쟁점과 이제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면서 고락을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어서 나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